3년 8월 23일 오늘도 공지 앞에서 문자 좀만 쓸게요. 오늘 아침 모든 신문 사설에서 거의 모든 매체에서 다 다룬 것 같아요. 이거를. 이거 정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내용은 다 읽어보셨으니까 대충 아시길 테지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매일경제 입장에서는 새 대법원장 웰컴이에요. 웰컴. 찬성이죠. 한겨레는 영 못마땅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새 대법원장 후보 이름이 뭐 이균용 씨? 이균용 판사 대놓고 매경은 찬성, 한겨레는 반대인데 방법이 좀 달라요. 뭐냐면은 저는 뭐 중립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겠죠. 다 말씀드릴 텐데요. 매일경제는요, 이 새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 사람이 대법원장으로서 적격인가 아닌가, 적합한가 아닌가, 이 인물이 과연 대법원장 감인가 아닌가, 그 점을 언급한 게 아니라 이전 김명수 대법원,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고 많이 쳤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좌편향이 된 진보 판사들이 장악을 한 사법부를 갖다가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이제 보수 사법부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전임자의 과오를 갖다가 까는 데다 집중을 했어요. 그 대부분이. 그러니까 정작 이 새 대법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그 적격성에 대한 검증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분이 정말 뭐 훌륭한 분이고 대법원장으로서 정말 능력이나 뭐 성품이 완벽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보면 그건 기정사실로 박아놓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한겨레 사설은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두 가지 이따 보시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적격이다. 이 사람은 대법원장이 되면 안 된다. 솔직히 글의 설득력을 놓고 보자면요. 이건 저 오해하지 마세요. 중립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뭐 이거 뭐 표결권도 없습니다. 네. 한겨레 사설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글이에요. 왜냐면 글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그냥 딱 읽어보면 찬성 반대 그 차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새 대법원장의 적격성. 근데 뭐 매경도 할 말은 있죠. 일단은 그 소위 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굉장히 진보적이었어요. 그 시절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고도 많이 쳤죠. 그걸 갖다 이제 좀 바로 잡자, 좀 보수화 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쓴 거고 이제 한겨레는 그 작용 문제를 얘기한 건데 일단 매경 거부터 볼게요. 제가 이거 보다가 생각이 나는데요. 누가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명언이 있대요. 법조인하고 의료인이 뭐 존경을 받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을 많이 버는 사회는 병들어 있는 사회라는 얘기를 했어요. 누가 맞는 말 같아, 그죠? 의사가 돈 많이 벌면 그 아픈 사람이 많다는 거 몸이 그죠? 법조인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뭐 변호사들이 변호사하고 의사 맞죠? 변호사하고 의사가 돈을 많이 벌고 존경받고 그런 사회는 병들어 있는 사회다. 변호사들이 돈을 잘 번다는 이유는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다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사회는 병든 사회다. 근데 어쨌건 뭐 몇십 년째 그러죠. 거의 100년 가까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망받는 직업이죠. 뭐 판사, 의사, 구제경. 근데 이 판사하고 의사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판사는 재판을 하잖아요. 그죠? 의사는 수술을 하고요. 근데 의사는 그 의사가 개인적인 가치관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정치적인 색깔이 어쩌냐 저쩌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이런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향이 의사는 수술에 영향을 안 미쳐요. 사실은. 그죠? 이 의사가 윤석열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고 수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학 교과서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냥 그 기술일 뿐이야. 과학 기술일 뿐이야. 근데 판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뒤에 보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실제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 대학 1년 후배인데 지금 판사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 시험이 돼가지고 지금 어디 뭐 부장판사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근데 이 친구 이제 부자가 판사예요. 그 아버지도 판사시고 좀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랑 저랑 실비노 고시촌에 있을 때 그 친구 술 안 먹어가지고 고스톱을 많이 쳤어요. 둘이. 굉장히 고스톱을 잘 치고 좋아했어요. 그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싫어요. 자기 아버지가 판사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 아버님도 도박 좋아하시냐? 했더니 엄청 좋아한다는 거예요. 고스톱도 좋아하고 마작도 좋아하고 돈 내기 하는 건 다 좋아한대요. 근데 실제 그게 영향을 주는 게 약간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 아버님 현직 지금은 퇴임하셨는데 당시 현직 판사님 같은 경우는 도박 사범 같은 경우 굉장히 관대하게 형을 때리셨대요. 놀랍죠? 이게 실제 그래요. 아침에 그 판사가 부부싸움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날 법정에 나온 사람들 선고형이 뭐 이제 물론 약간 과장된 얘기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 재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그 자격에 있어서 엄격함이 요구되는 게 굳이 얘기하자면 의사보다는 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성향이 결과물에 영향을 줘 버리니까
이 도박 그 사례 같은 경우는 그때 진짜 몇십 년 전에 그 얘기 듣고 약간 오싹한 기분조차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도박 사범 같은 경우는 실제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벌금형 맞거나 집행유예로 끝나겠지만 그래도 아니 벌금 100하고 200하고 차이 엄청 크잖아요, 솔직히 없는 사람들은. 예. 그게 도박 좋아하는 판사는 도박범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구나. 이게 저는 아무튼 좀 충격적이었던 일이었는데요. 어쨌건 한 가지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뭐 국회 인사청문회 많이 하잖아요. 뭐 경찰청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뭐 국세청장 다 해요. 다 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채택 그러니까 결론 이런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회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상관없이 대통령 그냥 임명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무슨 장관을 임명할 장관은 줄기차게 반대해도 그냥 대통령 임명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국회 동의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러니까 국회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국회 동의는 아닌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9명인데 9명이 좀 선출하는 방식이 특이해요. 9명 중에 3명은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3명은 대법관이 임명을 합니다.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해버려요. 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기관이고 좀 특색이 있는데 어쨌건 뭐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장 딱 여기까지만 국회가 허락을 해줘야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국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그래서 설이라는 말 많이 붙잖아요. 옛날에 뉴스 보시면 국무총리 설이 그 설이가 뭐냐 그러니까 어쨌건 임명장은 좋은데 국회 동의가 없어가지고 정식으로 국무총리가 안 된 사람들이죠. 어쨌건 그래서 어쨌건 이제 뒤에 한겨레 사설에 나오지만은 이분이 되실지는 좀 험난할 것 같아요. 지금 어쨌건 민주당이 과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문장부 보겠습니다. 이분 어깨가 무겁다. 좀 딱 보는 순간에 어깨가 무거워? 벌써? 은근 기정사실 하느니?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뒤에 나오죠, 바로. 아직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죠? 남아있는데 왜 벌써 걱정을 할까요? 할 일 많아. 어깨 무겁겠다. 걱정하고 있어요. 기정사실 한 겁니다. 자,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 회복. 이것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어떤 국민 신뢰를 갖다 땅으로 추락시켰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판사들이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유는 그거잖아요. 그죠?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관예우 이런 거 아시잖아요. 진짜 버스 운전사든 단돈 몇천 원, 몇만 원 그거 돈통에서 슬쩍해서 횡령했다고 그냥 모가지가 잘리는데 아시잖아요. 끄떡없는 사람들 많죠. 그 누구예요? 50억 받고도 그냥 끄떡없는 사람 분도 있죠. 무죄 받은 분도 있어요. 아직 뭐 최종 심과 나간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래서 국민 신뢰가 잃어버린 게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거는 이건 제가 봤을 때 보수 진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느 성향의 대법관이 오든지 대법원장이 오든지 간에 일단 국민들 전체가 검찰, 법원 신뢰를 안 하잖아요. 법조인들이 절대 신뢰를 안 하잖아요. 아무튼 뭐 여기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총체적 난국에 빠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법의 지배 이게 바로 이제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를 지탱을 하는 두 기둥이 하나가 민주주의고 하나가 이제 법치주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에 의한 지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은 김명수 대법원장 전임 대법원장 때 그거 이제 비판을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법원이라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비판에 좀 집중돼 있고요. 세 번째 단락은 대법원장 개인을 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이 솔직히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장 개인의 비리를 갖다가 공격을 하는 걸 갖다 농구로 삼을 거면은 새 대법원장으로 내정되신 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얘기를 반박을 해야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왜 대법원장 개인 걸 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 뭐 좋은 재판을 얘기했죠. 한때 좀 유명했어요. 좋은 재판이란 말 썼습니다. 근데 되레 오히려 재판 질 떨어지고 재판 지연 이건 좀 이제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재판이 많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꼭 김명수 대법원장 때만 문제가 아니라 재판 지연은 고질적인 우리나라 사법 체계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판사 수 늘리자 뒤에 나올 상고법원 얘기도 나오는데요. 재판이 너무 그러니까 늦게 내려진 판결은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나쁜 재판이라고 그래요. 재판을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형사 재판이 됐건 민사 재판이 됐건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재판이 계속 질질 끌고 있죠. 그리고 뭐 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정치 편향, 코드 인사, 대법원장, 진보 성향 판사를 대거 이건 사실입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 그 법원 내에도 이제 학회 같은 게 많아요. 이제 연구 동아리 같은 거예요. 우리법 연구에 뭐 인권법 연구에 딱 뭐 보시면 아시겠죠. 인권법 벌써 아시죠? 그러니까 약간 진보 성향 판사들이 그동안 솔직히 찬밥이었어요. 대법원은 그 사법부는요. 그 어떤 조직보다도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판사들은 많이 좀 이렇게 홀대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약진을 한 거예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제 이분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사법농단 사건 이름이 역대 대법원장 중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최초로 감옥을 갔잖아요. 구속됐잖아요. 그러면서 전에 이제 보수 사법부가 사고 친 걸 갖다가 깨트리는 과정에서 이제 진보 세력이 이제 법원을 장악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근데 좀 지나치긴 했어요. 그래서 하나회란 말까지 나와서 이 하나회가 뭔지 잠깐 말씀드리면은 두 분 모르실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전두환이가 만든 사조직입니다. 전두환이 육사 시절에 대장이었어요. 육사 시절부터 대장이었고 이미 초임 장교 때 뭐 소위 중위 대위 때부터 나중에 뭐 큰 꿈을 품고 자기 세력을 만들었죠. 사조직이죠. 하나회가 결국은 12.12를 일으키고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죠. 오공화국이 시작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하나회 출신 전두환이가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노태우가 대통령을 또 했어요. 노태우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노태우 후임이 누구예요? 김영삼 대통령이죠.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태우하고 손을 잡아요. 3당 합당 아시죠? 3당 합당.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부대 들어간 거예요. 결국.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회보다 싹 없애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별을 갖다가 몇십 개를 날려버렸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건 좀 존경받을 부분인 게 그 사람은 그런 깡다구가 아니면 못한다. 하루아침에 별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90년대 넘어가서 어떤 쿠데타나 군사 반란의 위험은 많이 사라졌지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군대 장성들 갖다 몇십 명인가 별을 떠들었거든요. 하나회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립니다. 박살내버려요 그냥. 근데 하나회를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회라면은 대한민국 건국된 이래 만들어진 사조직 중에서 제일 나쁜 조직이 하나인데 여기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재판이 곧 정치라며 다 한 사람입니다. 박병곤 판사 딱 한 사람이에요. 판사가 올려도 뭐 내부망에 올렸나 봐요. 이런 것도 내버려 두고 친민주당 사람을 노골적으로 들이고 정치적인 그 지속적으로 판사 나몰라라. 결국 이 판사가 바로 박병곤 판사인데 바로 정진석 의원한테 명예훼손 실형 때려버렸죠. 명예훼손은 그냥 벌금형이 일반적인데 엄청나게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이 건이 뭐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뉴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한테 이제 노 대통령 서거한 다음에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요. 뭐냐면은 돌아가신 분 명예를 훼손했다고. 정진석 의원이 자기 페북인지 뭐 트위터인지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박연차한테 자기 아들들이 뇌물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다음날 뛰어내려 죽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솔직히 너무 나가긴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명예훼손 맞는데 사자에 돌아가신 분 명예훼손 맞는데 보통 이거는 벌금형이 일반적인데 이걸 갖다 실형을 때려버린 거 이거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리고 어떤 판사인가 하고 봤더니 이 박병건 판사가 굉장히 좀 이것도 좀 문제긴 해. 이분도 평상시에 진보적인 성향, 친민주당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치 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보수 언론이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빌미를 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편파적인 정치 편향적인 사법부 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사법 신뢰 회복을 갖다 이 단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락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분도 참 화려하더라고요. 제가 새삼 찾아봤는데 사고 엄청 쳤더라고요. 참 보니까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대법원장 개인적으로 사고 친 것만 아들 부부 공간 재테크가 뭐냐면요. 대법원장도 이제 3부 요인이에요. 서열 3위입니다. 대통령 다음에 국회의장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이 대법원장인데 당연히 공간이 있겠죠. 아들 부부가 거기서 1년 3개월간 살았어요. 예산 4억 7천 들여가지고 공간 수립이니까 예산 썼겠죠? 4억 7천 들여가지고 뭐 대리석 깔고 그랬나 봐요. 게다가 아들 부부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손줄 거예요. 꼬맹이를 위해서 거기다 모래 놀이터를 만들고 무슨 축구 골대를 세웠다고 그래요? 미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그 며느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며느리가 이제 모르겠어요. 아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고 이 며느리가 누구냐면요. 한진그룹 대한항공입니다. 그 땅콩이라는 사건 아시죠? 우리 조연아 여사님. 땅콩양 아시죠? 유명한 조연아 씨가 이때 결국 집행유예 받았어요. 엄청난 뭐 돈으로 밀어붙였겠죠. 엄청난 초호화 변호인단 꾸려서 어쨌건 집유 뭐 초범이니까 집행유예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한진그룹 이 김명수 대법관 며느리가 변호사인데 한진그룹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 이제 한진그룹이 모시는 이제 공주님 조연아 공주님 집행유예가 난 날 공간에서 최고급 와인에다가 스페인 요리에 만찬을 벌인 거예요. 공간에서. 이것도 좀 미친 거죠. 당연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탄핵 발언.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법농단 사건이 이제 사법농단인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진짜 좀 판사들이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초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당시에 구속됐어요. 대통령은 구속된 사람 많죠. 국회의원 뭐 구속된 사람 엄청 많아요. 대법원장이 구속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재밌는 건 양승태 구속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한동훈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이 구속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참 이게 보면 인연이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뭐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정부를 갖다 무너뜨린 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 당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됐어요 또. 아무튼 어쨌건 간에 그래서 이 사법 농단 사건 때문에 당시 임성근 판사라는 사람이 이제 주범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재판을 받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뿔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판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했어요. 법원에서 무죄가 때리니까 너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날리자 그래가지고 탄핵 소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밀어붙여서 2021년도에 탄핵 소추를 넣었어요. 근데 탄핵 소추 들어가기 전에 임성근 판사가 그냥 스스로 그만두려고 사표를 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시에 사표를 갖다 반려한 거예요. 반려하면서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적인 통화를 했어요. 너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 탄핵 넣을 것 같다. 탄핵 넣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상태에서 지금 너 사표 받을 수가. 왜냐면 사표 받아버리면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을 못 넣어서 탄핵 소추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사적으로 이제 그 임성근 판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적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를 하면서 이제 탄핵 운운을 한 거예요. 근데 임성근 판사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대법원장이 탄핵을 언급했다. 근데 대법원장은 통화가 녹취됐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오리발을 내밀었죠.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국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공문을 보내. 그래서 공문서 위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임성근 이 판사가 녹취를 까버린 거예요. 녹취 까가지고 거기 김명수 대법원장 목소리가 들어간 거야. 너 탄핵될 것 같다. 탄핵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그럴 상황.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탄핵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탄핵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그걸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너 탄핵될 것 같으니까 내가 너 사표 수리 못해 뭐냐면 너 한번 탄핵 당해봐 이런 뜻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벗어난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시에 꿈도 안 꾸고 있었고 당시에 국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대법원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대법원장님은 그러신 적 없습니다. 탄핵이라는 말에 탐자도 안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임성근이 그래? 녹취 까버렸죠. 녹취 까니까 거기 육성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무튼 그겁니다. 예, 간단히 설명드려요. 그리고 대국만 거짓말 한 거 맞아요. 이분 그래서 좀 문제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너무 나갔죠. 사법부 흑역사까지 아무튼 흑역사로 갔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이 전 정권이라고 해야 될까? 이전 대법원장 체제 문제점들 갖다가 이제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고 새 대법원장 거의 기정사실을 했어요. 이균용, 당신이 대법원장 꼭 돼서 바로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법치 최후의 보루인 사법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법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법치주의를 최후로 지키는 우리 사회 마지막 정의를 수호하는 독수리 오형제가 바로 사법부죠. 그렇죠? 어떤 조직보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듭니다. 바로 그래서 그 다음 한겨레 사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과연 중립적인가 이 사람이? 이제 봐야 됩니다. 대쪽 같은 원칙론자는 평가를 받는 야, 벌써 칭찬해주고 있어요. 빨리 됐으면 좋겠나 봐 이분이. 그죠? 매경 입장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대법원장 권한이 진짜 막강하잖아요. 판사에 대한 임명 권한이 있어요. 법원에 그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임명 권한도 있고요.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재판의 성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판사가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그러지만요. 대법원장이 보수적인 사람인데 진보 성향의 재판을 계속 내는 판사가 있다. 얘 이뻐 보일까요? 안 이뻐 보여줘. 얘 좋은 자리 주겠어? 승진시키겠어요? 좋은 자리 안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매일경제 같은 이거 매경이죠. 매일경제 같은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어떤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친기업적이길 바라는 거예요. 보수적이길 바라겠죠, 당연히. 사법부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벌금을 갖다 세게 때리거나 아니면 총수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대잖아요. 이재용도 구속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 입장에서는 친기업적인 경제지 입장에서는 사법부 수장이 되느냐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극우 보수 성향입니다. 이균영 씨가. 그러니까 제발 이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렇죠? 그러니까 대쪽 같은 원칙론자라고 지금 엄청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 정의를 고추세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일경제 입장입니다. 자 이제 정반대 시각 볼게요. 한겨레로 들어갑니다. 제목부터 딱 나오죠. 40년 지기. 엄청 친한 친구예요. 자, 윤 대통령이 40년 지기를 임명했다. 참고로요, 이분이 오늘 아침 뉴스에 났어요.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렇게 친해요? 물어보니까 그냥 아는 사이다. 이랬대요. 그냥 아는 사이다. 근데 작년에는 그랬어요.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한겨레에서는 굉장히 가끔 이건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때 이 판사인 이 이균용 판사한테 법리 자문을 구할 정도로 되게 친한 사이였다. 뭐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너무 돼서 빨리 보겠습니다. 이거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갈게요.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대법원장이 최초로 감옥을 간 사람이에요. 구속됐어요. 지금 이게 재판이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 이 사법농단 재판이 1심이 2019년에 시작됐는데 지금 무려 5년째 4년째 계속 지금 1심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계속 복잡하게 진행 중인데 이게 뭐냐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우리나라 법원이 간단히 얘기하자면 지방법원 있고 고등법원 있고 대법원 있잖아요. 3심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한번 싸우면 끝을 보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사건이 너무 폭주하는 거예요. 대법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로 중간에 상고법원을 만들자는 얘기가 전부터 있었어요. 실제로 사심제로 가자는 거죠.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관들 다 만들고 싶어 했어요. 왜냐? 간단해요. 상고법원 만들면 자리가 그만큼 더 생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상고법원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 했냐면은 뭐 뉴스 그 당시 보셨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데 판사들이 직접 나서 증거인멸을 하고 청와대하고 재판 거래를 하고 막 로비를 하고 국회 로비하고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예, 아무튼 첫 번째 단락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이 이균영이라는 사람이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한가? 이걸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사도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사법부 수장은 거기 나오죠. 삼권 분립 정신에 따라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는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공정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40년직이다? 그럼 일단 조금 약간 물음표 찍고 들어갑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자, 그 두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대법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요, 40년직이 안 치도 돼요, 솔직히. 법무부 장관 어차피 자기 말을 듣는 부하기 때문에 부하 직원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잖아요.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행정부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앉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장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가 없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앉혀도 되겠니? 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겁니다. 사법농단 사태. 뭐 사상 초유로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이 난리를 벌이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임으로 취임을 하면서 또 김명수는 또 김명수대로 자기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 성향 판사들 갖다 다 끌어가지고 지금 솔직히 김명수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법원이 굉장히 분열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나왔겠지만은 이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렇게 많이는 세게는 안 깠어요. 좀 긍정적인 면만 얘기했죠. 이 법원행정처가 뭐냐면 사법부 안에서도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간다는 최고의 법원행정처. 여기는 아무나 못 갑니다. 판사 중에 판사만 간다고 그래요. 서울법대 출신도 다 못 간다고 해요. 정말 인맥 좋고 관운 있는 애들만 가는 그런 법원행정 출신 판사들 주요 보직에서 다 빼버렸어요. 이제 숙청을 해보면 물갈이 한 거죠. 물갈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재판지원 앞에도 나왔겠지만 재판지원 현상이 좀 김명수 대법원장 때 심해졌다고 해요. 근데 새 대법원장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지금 분열된 사법부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문제는 극우 보수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또 판사들 사이에 내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결격 사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격 사유는 대통령을 친해서 안 돼. 두 번째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성향 자체가 굉장히 극우 보수니까. 그래서 이 글은 제목에선 40년지기만 문제 삼았지만 이것도 문제 삼은 거예요 지금. 조금 그래도 좀 온건 성향이나 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갖다 앉혀야 되는데 이건 뭐 제가 뭐 이분 재판문 판결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래요. 마지막 단락에서 결국은 국회 민주당이 키를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 키를 잡고 있어요. 국회 임명동의 어디야지 민주당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은 민주당 동의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전까지 만약에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다수당 되면은 영영 이번 대법원장으로 못 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해라. 노력해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선수 교체. 이 사람은 안 돼. 그런 얘기죠.